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막전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지훈이고요. 오늘 또 네 분 나오셨는데요. 네, 자 선거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위원장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의 겁니까? 확정된 것 같아요. 확정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3일 전에 윤석열 당선자와 네. 안철수 후보가 2시간 동안 도시락 회동을 가졌다잖아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나온 워딩이 이렇잖아요. 인수위원장 관련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겠어요? 이미 그거는 그냥 결정된 거니까 인수위원들과 관련된 얘기만 몇 마디 나눴습니다. 이런 거죠.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밥만 드셨나 어떤 거죠?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국정 운영과 관련된 어. 것, 그리고 인수위원들과 관련된 것, 이런 거 논의하면은 충분히 뭐 처음에 고생하셨습니다. 막 또 그런 선거 얘기도 후일담 했고 얘기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이제 인수위원 얘기를 많이 하셨다니까요. 인수위원장 가실 거는 확실시 돼 보입니다. 자, 여러 명의 이제 인물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장제원 비서실장이죠. 또 김은혜 대변인, 이철규 뭐 의원들 네. 등등이 이제 뭐 얘기 권선동 의원은 뭐 안 하겠다. 누가 하면 나한테 가만히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인수위 어떻게 구성될 걸로 봅니까? 권영세 의원이 지금 사무총장직의 사의를 표명하고 가겠죠 아마. 예, 인수위 부위원장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인수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자의 말을 잘 듣지 않으실 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의 반증이죠. 안철수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권영세 의원이 그립을 딱 쥐고 인수위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수가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는 인수위원장이 당선자하고 막역한 사이가 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철수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이렇게 가면 사실 권영세 의원 본인은 직접 인수위원장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뭐 없는 이상하지 분이시거든요. 않죠. 예. 뭐 그렇죠. 그런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안철수 위원장을 위해서 권영세 부위원장이 긴장과 또 협치 이 두 가지를 함께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내정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에는 안철수 대표,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지금 사무총장 뭐 그런 구성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자 그러면 합당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합당은 그냥 진행이 되겠죠. 사실 지금 당장 해야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 구성원들 간에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더 늦출 수는 없는 문제라서 예. 인수위가 결정되면 바로 할 합당도 바로 수순을 밟아갈 것입니다. 이런 뭐 당명 국민의힘으로 한다고 하니까. 당면 그대로 가는? 당명 그대로 가죠. 왜냐면은 대선을 이긴 정당을 당명 바꿔라. 그거 좀 안 맞죠, 이게 그죠? 명분이 없고 예. 또 그때 당명과 관련해서 강하게 바꾸기를 주장했던 사람이 권은희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했죠. 아니 권은희 의원만 협상단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하. 이 협상안은 다 돼 있으니까 별로 이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은 뭐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되지 않을 결정이 될 것이다. 것이다. 왜냐하면 한기호 의원도 사무총장으로 다시 임명을 했잖아요. 예. 그럼 그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서 협상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마련돼 있어요. 다 할 뭐- 게 없어요. 뭐 조직도 거의 다 지금 네. 그 인선도 거의 마무리됐다 이 말이네요. 다 됐는데 변수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죠? 국민의당의 사무처 당직자들이 이제 거의 한 100명 정도 된대요. 국민의당 사무처 당직자들.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난 다음부터 대선을 앞두고 사무처 요원들을 한 100명으로 다 채워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사무처랑 국민의당 사무처도 합당 형식으로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실무적으로 어려워요. 아. 의원들 합당하는 것보다 사무처 이렇게 합당하는 게 훨씬 지역위원장들도 겹치는 데가 겹치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죠 이제 어느 정도 지분을 달라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야 뭐 이제 공동으로 좀 해놓고 아직은 이제 총선이 멀리 있으니까 일단은 좀 그런 것들은 나중 문제. 자,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준석 대표가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혹시 이민영 기자 뭐 아는 거 좀 있습니까? 아 진짜. 뭐 좀 하자예요. 이준석 대표는 뭐 일단은 승리 1등 공신이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뭐 이번 지선 끝나고 다 미래가 이제 알려진 게 있더라고요. 뭐 어디를 가셔서 차기 뭐 대권이나 아니면 총선 노리신다는 그런 계획
아니면 루머 같은 게 있는데 그 계획대로 잘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순서대로. 지금 코로나 광주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가격리하고 있는 거고 있던데. 광주에서 올라왔겠죠. 올라왔겠죠. 1박 2일이니까. 자, 이거 막전 토크 하나만 좀 다뤄보도록 하죠.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 선언했습니다. 하방을 결정했습니다. 김재원, 권영진 지금 현 시장 등등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여론조사 경선을 한다면 음. 홍준표 의원이 될 가능성이 거의 99%다. 99%나 됩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여론조사 한번 했었어요. 예. 근데 뭐 권영진, 그다음에 뭐 김재원. 김재원 그런 의원님들보다 음흠. 2배 정도 이상 차이로 여론조사에서 1등이더라고요. 여론조사 말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찍어요? 당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어떻게 당에서 보십니까? 전략공천을 그러면 홍준표 의원을 빼놓고 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적은 표차로 석패를 네. 했잖아요. 그러면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대적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고 2027년까지 타임라인을 봤을 땐 22년부터 26년까지 대구시장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스케줄을 짜고 있고 착착착 진행되면 그것도 맞아 떨어지는 거네요. 예, 본인 생각은 그렇게 될 텐데 대구시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서울자치단체하고는 좀 달리 중앙 언론에 드러나기 쉽지 않은 자리이긴 한데 주목받기 좀 어렵죠. 예, 경남도지사 때 이제 그 어려움을 뚫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예.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근데 이게 같습니다. 막전 토크니까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홍준표 의원의 배우자이신 네. 김순삼 여사님인가요? 예, 맞아요. 절대로 지금 대구시장 나가지 말라고 엄청 말리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왜요? 네? 서울이 좋아서? 왜일까요?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서울에 있고 싶어서? 많이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 홍준표 의원이 건강이 안 네, 좋아서요? 네. 아. 그래가지고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리고 있는데 홍 대표님께서 좀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출발 근데- 부부 하시면 안 되나? 아니 건강 때문이라니까요. 본인 건강. 건강. 옆에 또 계시. 건강 걱정이 돼가지고 큰일 난다고 자꾸 그러면- 생각하고 만약 출마를 안 하면 뭘 하죠? 그냥 의원 하시고 이제 그냥 정기연대 하시는 국회의원하고 거죠. 정기연퇴하는 거. 그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네요. 솔직히 말해서 27년도 대선은 좀 무리라고 보여져요. 나이도 있고 몇 살이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거의 70 다 54년생. 되시죠. 54년생. 몇 살이요?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네, 근데 다음 대선에 저도 70대 70이 넘어요. 초중이 넘어가시가 좀 무리인 것 같고 저는 무리예요. 사실 약간 마지막 대구시장 마지막 정치적으로 노리시는 게 아닌가. 왜냐면 대구시장 또 3선 하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경선 때 그 대구나 TK 민심 같은 경우에는 아 홍준표 후보가 나왔으면 우리 이미 훨씬 크게 이겼다 이런 마인드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장 가시면 네. 뭐 무리 없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그래도- 감안하시지 않았을까. 뭐 바이든보다 어리신데요, 뭐. 아, 그러네요. 바이든보다 아니 훨씬 그러니까 건강이 얼마나 안 좋냐. 샌더슨 옛날에 건강이 얼마나 안 좋냐면 네. 그 대선 투표일 전날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괜히 또 오해 사는 얘기도 많이 그 들었잖아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그때 검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데 음. 그 본인 입으로는 얘기를 못 하고 그렇죠. 남들은 또 뭐라 하니까 곤혹스러우셨는데 건강 문제가 제일 아킬레스건 같습니다. 뭐 사실은 경남에서 태어났지만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학교 선배입니다. 네. 그런 인연이 있으시군요. 뭐 이상합니까? 아니요. 대구의 많은 학교 중에 하여튼 같은 학교이기도 하고 우리 저희 뭐 법조 동문회라고 아 이제 그래서 맞아 그때 통화도 하시고 그러셨구나. 네,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대구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맞아. 또 결국 선거도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당선이 됐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선택을 한다 그러면 시장을 선택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한 거 제가 아닌가 또 대구 생각합니다. 카톨릭대 특임 교수 아니겠습니까? 네. 가서 또 열심히 또 선거 돕고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를 왜 도와? 아 네. 맞다. 그쪽 당이죠. 예, 죄송합니다. 다른 후보들 나오면 그또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 되시면 아, 되시면. 후보가 네. 되시면 그 후보 아니 뭐 됐을 정치 안 때 하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시더니. 저는 절대로 안 해요. 저는 안 하고 도와드리는 거죠. 한번 봅시다. 네, 꼭 보십시오. 해도 좋은데요. 좋습니다. 자, 막전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본 방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하나, 둘, 셋. 힘내요.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오늘은 막전 막후의 든든한 형님들 모셨습니다. 선대위 대변인에서 다시 정치연구소 싱커의 소장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생수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거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또 한 분의 형님입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막전 막후의 든든한 팩트체커 이민영 서울신문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선거 이야기로 시작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 선거하면 항상 떠오르는 법칙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지역의 민심을 잡으면 대선 승기를 잡는다. 뭐 이런 바로미터 지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제주가 그랬고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 이기면 이긴다. 인천 또 네,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법칙들이 이런 공식들이 이번 선거에는 다 깨졌습니다. 좀 깨졌다고 보는 게 네. 맞겠죠. 왜 김 회장님. 그랬을까요? 24만 표 차이라는 것은 이제 뭐라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네. 24만 표 차이 나는 거는 어느 동네만 갖다 놔도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렇죠. 이번 같이 박빙의 승부에서는 그런 식의 법칙은 작용하지 않는 게 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징크스가 깨진 게 좀 몇 개 있어요. 뭐죠? 정권은 뭐 10년 간다. 어허. 이것도 깨졌고요. 서울대 법대 출신은 안 된다. 이회창 전 그것도 안 총리, 됐고 예. 서울 출신의 첫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것도 징크스 깨졌고 안 깨진 징크스 하나 있어요. 뭐죠?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안 된다. 아, 그것도 뭐 네. 징크스, 그것도 징크스. 징크스죠 어떻게 보면 네. 잘 안 된다는 징크스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었네요. 자, 알겠습니다. 잠시 VCR 보고 이야기해 가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표율 격차는 0.73%포인트, 헌정사상 최소 격차입니다. 저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좀 더 소프트하게 접근하는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라든가 쌈탓하는 거라든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 윤석열 45.9, 이재명 50.8, 인천 이재명 49.6, 윤석열 45.6. 이재명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이지 여러분은 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의에 따라서 5년 만에 다시 보수 국민의힘의 집권이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유례없는 초박빙 승부입니다. 그래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이런 민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1%도 아니고 0.7%포인트 오차범위 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초박빙입니다. 이제 초박빙. 그래서 사실은 정권 교체, 정권 심판 여론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거의 붙은 상황이라 그러면 일단 민심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윤석열 후보라는 정치인 자체에 대한 불신이 네. 요 신승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월등히 이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다는 거죠. 예, 뭐 월등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정확히 한 반 정도는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야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말까지 40%의 지지율을 유지한 건 대단한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은 예전에 비해서 양쪽 진영 요 40과 50%의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가운데 있는 10%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로 결론이 난 것인데 그래도 뭔가 좀 흔쾌하게 윤석열 후보를 밀어주고 싶은데 좀 불안하다. 이런 마음들이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이면서 아주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 교수님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의 표심은 네. 구정권에 대한 심판, 두 정권. 구정권에 대한 심판과 정권. 신정권에 대한 견제가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아. 해요. 그러니까 이 박빙의 선거가 나타나는 심판과 거죠. 견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네. 그것이 그냥 표심의 죄송합니다. 그 점이 표심에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믿업지 못하다. 그리고 너희들 독주하지 말아라. 그러한 민심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인 3월 2일까지만 해도 7개 여론조사 중에서 6개가 오차 범위 안에 있었고요. 이 깜깜이 기간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면 선거 투표 전날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를 최대 7.6%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투표 결과를 보니까 좀 다른 양상이었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깜깜이 기간에 도대체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줬을까요? 뭘까요, 임영 기자님? 일단 정치권에서 보시기엔 좀 단일화 역풍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 호남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광주에서 84.8% 얻었거든요. 이게 사실상 안철수 후보에게 갈 표가 윤석열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재명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네. 형향이 있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사실 결정적으로 좀 2030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부에서는 뭐 팔 자르는 심정으로 이재명에게 표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여성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의 과도한 갈라치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2030 여성을 무시한다 이런 게 좀 아무래도 2030 여성들을 결집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김성애 소장님도 한번 의견 주시겠습니까? 뭐 같은 의견인데 일단 여성들의 전화 결집. 면접이 이번 선거에서 매우 정확했다라는 것이 또 반증이 됐고요. 네. 그리고 여성층은 그러니까 이동을 했다기보다는 기권층으로 나가 있던 사람들이 아하. 투표를 하기로 마음 먹은 것 이게 소위 말하는 알려지지 않은 요 딱 일주일 기간 동안에 투표 의향이 여성층이 계속 증가를 해요. 투표를 해야 되겠다로 마음을 바꿨고 이분들이 아마 지지할 때 이재명 후보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저 일시적인 지지라고 봅니다. 일단 이번에는 어떻게든 두글 막아놓고라는 심정으로 투표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될지는 이 이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여성이 일시적으로 지지했지만 앞으로 영원히 지지할 건 아니다. 아직 알 수 없다. 그렇게 짚어주셨네요. 두 분의 분석에 동의하고요. 동의하고요. 저는 예.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의 오만과 자만도 역풍을 불러 일으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10% 차이로 이깁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매번 계속해서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또 호남에서 우리 30% 넘어서 35% 받을 거예요. 이것도 호남민들에게는 상당히 참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을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불쾌감. 네. 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운이 좋은데 3월 4일, 5일에 있었던 사전투표 때 확진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이것만 없었어도 아마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거의 1% 이상 날아갔다고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던데 결국에는 선관위원회의 잘못된 것은 집권 여당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 국민들이 좀 분노했다? 아니면 이거 집권 여당 못 믿겠다? 저 친구들 또 장난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말씀처럼 우상호 본부장이 선거 막바지에 2030 여성들 집결하고 있고 수도권, 서울 특히 민심이 좋아지기 때문에 한 1.5% 차이로 이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패배를 했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은 내로남불하고 자꾸 남을 탓하는 민주당의 고질적인 잘못이 있다라면서 이 쇄신의 노력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좀 비판을 했는데 김성애 소장님 보시기에는 민주당의 패배 요인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패배 요인이기도 하지만 선대위 이재명 후보의 전략적인 미스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처음에 공정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던 적이 있고 그 뒤에 이제 기본소득을 강조를 하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공약을 내면서 소위 말하는 555 세계 5대 경제강국 5만 불 시대 주가 5천 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정치개혁 통합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것이 전반적으로 하나로 맥락을 가지고 흐르는 흐름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좀 정책들이 바뀌면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정부인데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그 당시 국면으로 인해서 문재인 후보가 적폐청산을 잘하고 나라를 잘 다독일 사람이라는 일관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던 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문재인에서 정권 교체 같은 이재명으로의 정권 교체 같은 어떤 이미지 이 한
딱 한 카피를 잡지 못했던 것이 좀 페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나 요거 잡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큰 주제가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요 정말 대단하게 잘하신 거예요. 정권 교체율이 50%가 항상 넘었었는데 이런 식의 박빙 승부를 끌어왔다는 것은 구도의 불리함을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인 역량으로 돌파했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장승철 교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일부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이겼지만 민주당이 진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김 소장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개인기와 돌파력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판단을 하고 사실 선대위가 처음에 뭐 메모드하게 꾸려졌다 다시 줄어들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면에서 좀 체계가 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다 판단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국면을 끌고 갔고요. 맨 마지막에 지지자들의 결집까지 만들어냈고요.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보면 어떤 가수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저는 딱 그런 주인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2등으로 안타깝게 지긴 했지만 그간 폭풍 성장을 해온 과정 마지막 유세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건네고 그다음에 선거의 결과에 바로 승복을 하고 그 윤석열 후보를 칭찬하고 이제 통합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런 장면들이 유권자들은 굉장히 새겨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정치 교체 또 정치 개혁 이런 싸움도 있었지만 젠더 선거 아니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남녀 갈라치기 이 선거 운동에 대해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젊은 여성들 그 20대 특히 뭐 30대 초반의 이 여성들에게 좀 더 소프트하게 접근하는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결과적으로는 2대남 2대녀라는 그 젠더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더 도드라지게 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저희의 본뜻은 그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젊은 여성들이 가졌을 만한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어떤 배타적인 감정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굉장히 그 배려해야 된다. 세대 포이론이 뭐 압도적으로 실현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2030에 거의 지지가 없던 저희 정당이 아주 높은 지지를 받게 된 것은 그런 면에서 큰 성과다. 이중석 대표의 역할이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데 막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공로가 더 커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 무슨 갈라치기지 뭐냐 이런 비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러한 비난이라는 것은 묵살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당대표를 필두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제 여성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모습을 이제 선거 전략으로 삼아왔고 당대표의 그런 혐오 정치 전략, 이제 뭐 세대 포위로는 완전히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는 그런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자, 한마디로 보면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는 성공을 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30 잡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표를 딱 보면 20대 남자는 잡을 수 있는 것 같지만 2030 여성들을 결국은 큰 차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른바 이준석 대표의 세대 포이론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보면 박근혜 후보의 선거 시절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 박근혜 대결에서 20대 남성 여성에서 받았던 표보다 이번 선거에서 둘 다 더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성도 더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 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있는데요. 네. 남성 여성을 놓고 보면 지금이 뭐 처음 마치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20대 지지를 얻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2013년에 지금 정도의 지지를 남녀에게 공이 받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던 것이 지지율이 특히 탄핵 국면에서 바닥을 쳤고요. 탄핵 국면을 바닥을 친 다음에 다시 끌어올렸어야 됐는데 이것을 보수의 가치로 다시 청년층을 흡수했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여성 갈라치기 전략을 사용해서 남성 같은 경우는 예전의 지지율을 회복을 한 것이고 여성들은 이 갈라치기로 인해서 보수 정당과 더 멀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옛날에 국민의힘이 젊은 층의 지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이 막연한 생각이라는 거죠. 데이터로 놓고 보면
그 당시에 30% 정도의 여성들이 공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를 지지했던, 그러니까 정당으로서 지지했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가 갈라치기 이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남성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과 행동을 안 했으면은 네.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판론이 더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후배들이 많이 각 그 선거구별로 나가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보수파 정당에서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라는 게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발적으로 와서 그렇죠. 예. 저희 선거운동 하겠습니다라고 그러고 유세장 오면 같이 사진 찍자고 그러고 막 열광적으로 환호도 하고 이런 모습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지지는 했었죠. 그 전에는 대략 30% 정도. 근데 이번에는 그 수치가요. 대략 보면은 20대 남성에서는 18.2%, 2020년 총선 대비해서 네. 그다음에 30대 남성은 19.8%가 올랐고요. 20대 여성에서는 8.7%가 올랐고 올랐네요. 30대 여성에는 17.3%가 2020년 총선보다 훨씬 올랐어요.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공이다라고 공이다?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조금 더 가져올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덜 가져왔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요.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어불성설이다. 네. 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었다라고 생각한 2030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원래 넘어갔어야 될 것들은 아니었을까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반감의 표를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그분들에 대한 심정을 잘 건들면서 이쪽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올해 1월 6일 전에 상황을 보자고요.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가 막 그때 싸웠잖아요. 갈등했죠. 네. 가출했고요. 1월 6일 날 극정이 화해를 했어요. 네. 그 전과 후에 20, 30대 남성 여성의 표를 따져보면요. 여론조사 따져보면 20% 이상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가 화해한 다음에 더 올랐어요. 그럼 이준석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그거를 분석을 해봐야지 다른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자, 많은 수의 젊은 여성분들이 심상정 후보가 아닌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줬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이 2.37% 득표율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많은 여성들이 좀 미안하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심상정 전 후보에게 후원금을 엄청나게 좀 보내는 현상이 생겼어요. 7억 원이 지금 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 투표에서 심상정에게 줄 표를 이재명에게 일단 주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아까 표는 말씀하신 주고 것처럼. 돈은 또 저를 주고. 근데 이거 참고로 지난 대선에서도 사실 문재인을 뽑아서 미안하다는 의미로 당시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한테 후원금이 굉장히 몰렸다고 해요. 이거는 사실 지난 대선에서도 있었던 현상이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팔자르는 심정으로 이재명을 표를 줬다. 근데 뭐 젠더 갈라치기 이런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 제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박지원 선대위 디지털 성범죄 특별위원장 공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엠번방 추적해냈던 활동가인데 불꽃. 원래 이름이랑 얼굴이랑 다 가렸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이게 확실히 2030 여성의 울림이 좀 있었고 이분이 이제 여대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셨는데 그게 여자 대학생들 그리고 20 세대에게 굉장히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도 끝나고 비대위 영입 제안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젠더 문제, 특히 젊은 여성에 대한 김성애 소장님은 그래도 다 온 게 아니다. 누구를 맡겨서 잠시 갔던 거지. 민주당한테는 숙제 같긴 합니다. 젠더 갈등 이것도 한번 말씀 주십시오. 민주당 뼈를 깎는 반성과 실천이 요구됩니다. 네. 최근에 일부 민주당 스피커 인사들이 여성들이 온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치적으로 조직화되니까 얼마나 좋냐 이런 식으로 잘 하신 거다라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혀를 찼는데요. 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20대 여성의 70%, 60%가 민주당을 지지했었거든요. 그 중간 과정에 자치단체장의 성범죄부터 시작해서 온갖 내로남불로 있는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떠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와서 투표를 했는데 자 20대 여성도 이제 정치적 관심을 가지니까 얼마나 좋냐라고 다독이는 모습이 저는 참 좀 한심하게 느껴졌고요. 불성설이다는 거죠. 20살 넘으면 다 자기가 알아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그렇죠. 기특해 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네. 반성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우 와닿네요. 우리 김성애 소장님 말씀. 근데 요것도 하나 짚어보죠. 여가부 폐지하기로 공약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 당선자는 뭐 갈라치기 하는 의도는 없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 선거 관련해서 남녀 갈등은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봉합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갈등을 부추겨서는 절대 안 돼요. 되겠죠. 예, 네. 갈라치기해서도 안 되고요. 막 그럴 만한 뭐 세대, 뭐 성별로 그렇게 갈등으로 벌어지려고 하면 그것을 봉합하는 게 정치인의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네. 그거는 폐지는 될 것 같아요. 그걸 또 확대 개편해가지고 양성평등부 이렇게 해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각 부서에 기본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놓는 부서를 새로 신설을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민주당의 이제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부 조직 개편이라든지 여성부와 관련된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성가족부 폐지가 되면은 이 법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민주당과 논의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협치를 안 하면은 정부 조직 개편조차 안 되는 거예요. 법을 바꿔야 되면 결국은 여당 174개 여당 아직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아니죠. 민주당이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가부 이거 지금 부분 뭐 또 조은희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자 뭐 이런 말도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행정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본인 후보와 우리 당선자와 네. 또 그 소위 말하는 청년 보좌역들 이분들도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그냥 저게 보기 싫으니까 없애자라는 차원에서 말을 한 건데 인수위에서는 결국 누그러뜨리고 다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우리 장 교수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57개 법 시행규칙 시행령이 여성가족부 관할로 되어 있어요. 하하. 이걸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전혀 했을 리 없고요. 또 중요하게는 여성가족부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여성 정책을 총괄해서 회의 테이블을 만들고 조정하는 역할이었거든요. 네. 차라리 유승민 후보가 2017년에 여가부 폐지를 얘기하면서 대통령 직할로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정도 이제 밑그림은 그려놓고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선거하는 날까지 그래서 여가부 폐지의 대안이 뭐냐는 질문에 그건 나중에 인수위 만들면 논의해보겠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던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좀 이 문제는 전 팔짱을 끼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요거는 좀 심각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되는 거네요. 그냥 무작정 폐지를 하고 싶겠지만 되지 않을 것이고요. 왜냐 57개 법률을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무작정 폐지로 가면 네. 시작부터 많은 시민사회로부터의 반발과 원성을 사게 될 것이 눈에 뻔합니다. 그렇다고 또 공약을 지키지 않는 모습. 왜냐하면 여성가족부 폐지가 거의 1호 공약, 주된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야, 그 부분도 참 논란이 되겠네요. 뭐 아마 성가족부 정도로 바꾸겠죠. 성가족부요? 일단 열을 빼야 되니까. 예. 그 이상은 뭘 별 조커였죠, 농담. 반농 반진 정도 예, 하겠습니다. 성가족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나 다름없는 이 경기도 또 지사도 했었으니까요. 경기도에서 크게 앞설 줄 알았는데 5% 정도밖에 앞서지를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 자택이 위치해 있는 이 성남 분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12%나 뒤지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경기도에서 더 큰 격차를 벌리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부동산. 이게 지금 경기도 지역에서 뻘겋게 된 지역을 보면요. 서울 강남 밑으로 해서 약간 방사형으로 퍼져 나갑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에서 전셋값 때문에 외폭등으로 살기에 어렵게 된 분들이 내려오고 여기 전세로 내려와 있던 분이 또 더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서울과의 출퇴근 거리가 멀어졌죠. 전셋값이 올랐죠. 전셋값만 오른 게 아니라 왜 전세를 살겠습니까? 집 살려고 돈 모으면서 전세 살고 있는데 그것이 쫓아갈 수 없는 선으로 넘어가 버린 것에 대한 이 분노. 이거는 전 막아낼 방법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집값이 올랐으니까 국민의힘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많은 세입자분들께서 네. 본인의 부담이 늘어나고 집 살 이 희망이 없어진 점에서 그래서 30대도 이재명 후보에게 등을 돌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강남에도 사실 그 실제 자신의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30%가 안 되고 그렇죠. 세입자가 70%가 넘거든요. 그분들도 그런 마음이었던 걸까요, 그러면? 강남에서 압도적이었어요. 윤석열 그렇습니다. 이제 지지율이. 거기서 7억을 주고 전세를 사는 분이라고 해도 그게 10억으로 되는 부담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번져나간 이 불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축, 그다음에 연방준비제도에서 최근 앞으로 11차례였나요? 이자율을 올리겠다는 선언을 해놓아서 이것이 올해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윤석열 이 당선자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겠죠. 부동산 문제가 결정적이었다고 저도 보는데 예를 들면은 24만 7천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잖아요. 네. 근데 강남 3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긴 표차가 28만 표. 그러니까 강남이 이긴 거네. 강남 3구가 이긴 강남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 말했던 뭐 또 지역구도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많이 받았고요. 윤석열 후보는 또 부울경 아니면 대구 지역에서 상당히 좀 선전하는 모양새인데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이재명 후보도 좀 울산 같은 데서 잘 많이 받았던 걸로 지금 보이고 또 윤석열 후보도 광주에서 특히 남구에서는 한 40% 가까운 득표율을 얻었거든요. 이게 지역구도가 좀 깨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구도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전북에서 14.44, 그러니까 보수정당 후보로 가장 높은 득표율 기록했었고요. 그 전에 높아봤자 이제 박근혜 후보가 전북 10.46 그리고 노태우 후보가 14.13이었는데 이걸 다 기록을 깼어요. 그러니까는 뭐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재명 후보도 이제 고향 TK에서 목표는 안 됐지만 이제 안동이죠. 본인의 고향이기도 했고 6.4 이전 공약을 냈던 안동에서는 29.13 얻어가지고 의미 있는 수치를 얻었고요. 특히 PK에서 좀 민주당이 아마 주목을 할 것 같은데 그 울산에서 40.79%인데요. 이게 민주당 후보가 PK에서 40% 득표한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지선에 또 좀 이런 경향이 이어질지 다들 관심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구도 얘기도 좀 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역대 최소 표차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자 절반의 국민을 또 안고 가는 게 가제로 지금 남아 있는데요. 정치 신인입니다. 정말 정치 신인입니다. 뭐 다른 정치를 해보지 않고 하여튼 좀 선거에 지금 와서 정치 신인이 된 윤석열 당선자 어떻게 이걸 해나갈까요? 검찰을 이용한 사정 정국, 대민주당과 협치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주어져 있다고 선택선이 생각합니다. 있다.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책상 위에 뿅망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검찰이란 뿅망치죠. 이걸로 상대방을 뿅 치면 상대방이 이틀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론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망치를 들고 싶은 유혹을 느낄 거예요. 도저히 토론이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 왜 저렇게 목리를 부리냐. 이걸로 한 대 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때리면 상대방의 입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 협상 모든 과정이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무리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가져올 반대급부를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를 생각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던질 수 있는 건 이런 게 있죠. 민주당이 절대 반대할 수 없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민주당에게 하라고 던지는 겁니다. 반대할 수 없는 정책을 던졌는데 민주당이 다만 윤석열 정부 초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거기에 목리를 부린다? 국민들의 원성이 바로 민주당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것이 2024년에 있을 본인 선거들, 이 당장 2022년에는 지방자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6월 1일 있을. 그렇죠. 민주당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 묘수를 던지는 것 이것이 전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꼭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절반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에서 가장 높은 표수를 받은 후보가 되었는데요. 비록 패했지만 대선에서 보여준 이재명 후보의 모습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전국적인 인물로 거듭났죠. 그다음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도가 분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선전할 줄은 저는 몰랐어요. 정말 이것은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역량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 향후에 보다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숨결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시절에 잘못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떨쳐버렸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국민들이 민주당 후보한테 조금 가혹한 측면이 있기도 한 것이 민주당 후보는 미안한 마음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진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개월이 중요해요. 지방선거 때까지 어떠한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지방선거 후에 어떠한 정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재기를 할 것이냐.
그걸 눈여겨봐야 될 것 자, 같아요. 스탠스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민주당 상임 고문직을 수락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현재 상임 고문 명단을 보면은 예. 이해찬, 추미애, 이낙연, 정세균 다 당대표 거친 아. 뭐 국회의장까지 하신 뭐 이런 대단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실 국회의원 경험이 없어서 당내 기반이 다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기반을 갖추게 되는 의미가 있고요. 당장 상임 고문으로서 무슨 일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일단 상징적 의미가 있고 이번에 뭐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지선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당내 요구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재명 후보가 고심하지 않을까. 자, 김생수 소장님.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당권 도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 네. 조언을 드리자면 이 선으로 물러서 계시는 것이 저는 낫겠다 생각합니다. 당장 서울시장께 뛰어드는 건 좀 무리라는 거죠. 이 한숨 쉬셨어요, 지금. 네. 반장 선거 나가는 것도 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인데 지난 1년 동안 정말 인생을 갈아 넣어서 대선까지 뛰신 분한테 자, 집에 가서 이틀 주무셨으니까 나오셔서 이제 뜁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된다? 일입니다. 그리고 네. 아까 전에 우리 MC 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안한 마음, 애잔한 마음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빚을 지우는 거거든요. 유권자들한테 지금 특히 그 1,600만 명이 되는 유권자들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한테 채권을 발행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회수하러 다닌다고요? 회수한다. 야, 그 이자가 안 나옵니다. 안 났다. 예, 그러면 지금은 그냥 머물고 계시면서 사람들의 애잔하고 미안한 마음을 자꾸 몽글몽글 키우시는 것이 전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는요, 그러면? 당대표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그렇구나. 당장 그래서 네. 내가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시나리오로 가시는 게 저는 정치적 미래를 좀 멀리 보고 생각하면 이분은 어쨌거나 호흡상으로는 다음번 대권 도전을 네. 하실 것을 저희가 생각한다면 저는 의회로 진출하신 거 뭐 이런 정도로 소소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활동들은 지금 당장은 좀 고려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좋을 것이다. 개인적 한 가지만 조언입니다. 말씀드리면 네. 다음번 2년 후에 있을 총선 공천권을 가지는 당대표는 꼭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 이 당 그리고 국회 내에서의 우군을 많이 만들 수가 있고 그 힘을 갖고 다음번에 대선에 도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거는 누구 말이 소리 사실 될지 선택의 모르겠네요. 문제이긴 네. 한데 네. 그것에 대한 반론을 잠깐만 드리면 짧게요. 180여 석 되는 민주 진영의 의석이 지금 최대치라고 보거든요. 네. 이재명 당대표가 다음번 총선을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 이번보다 의석수가 적어지면 정치적 책임도 이재명 당대표의 몫이 된다. 만약 당대표로 나오실 경우에는 네. 그것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 결과 또 앞으로 향후 전망까지 해봤는데요. 자, 중요한 코너죠. 장원의 한수 코너 또 쉬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코너라니요. 들어봅시다. 네. 장원의 한수 부탁드립니다. 종 좀 쳐주세요. 징 없어졌나요? 네. 그 징글징글하던 징 없어졌나요? 네. 징. 징. 예. 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거든요. 예. 그 징이. 마음이 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0.7% 차이입니다. 예. 적금도 0.7% 이자 준다 그러면 아무도 가입 안 할 겁니다. 차라리 원금으로 다른 거 하려고 하겠죠. 예. 좀 더 매력적인 상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잠시 VCR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정권 교체! 노영민 실장님이 작년 1월 10일 날 반듯한 모습으로 두 분이 대화를 나누어서 오늘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국민의 힘이라는 그 여당의 정부가 됩니다. 야당과도 긴밀하게 협치하고 대통령 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우리 최고위원들께서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아주셨습니다.
네, 자 5년 만에 보수 진영 정권을 탈환했습니다. 정치 입문 8개월 신인이 당선이 되면서 정계도 아마 출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을 중심으로 당권이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또 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선 후에 정계에는 어떤 바람이 불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인수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누가 인수위원장이 될지 좀 이목이 집중되는데, 일단 부위원장은 권영세, 비서실장 장제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안철수 대표랑 뭐 회동을 한 것 같은데, 자, 인수위원장 안철수 대표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안철수,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뭔가 예측하는 것은 이제 저의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과학기술부총리 류의 말씀을 계속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발표 나기 전까지는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다. 자, 저는 된다고 봐요. 인수위? 예. 저는 된다고 보는 게, 장제원 비서실장이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수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의 결심에 달려 있다. 걸림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나 할게요 그러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까지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그냥 당연히 본인이 하시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발표할 것 같고요. 인수위원장 발표는 윤석열 당선자가 직접 하겠다라고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인수위원장 중요하지만 인수위원들도 있잖아요. 인수위원 중요하죠. 국민의당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겠죠. 지금 뭐 이태규 의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들어간다고 같고요. 보고. 네, 이태규 의원이 어떤 뭐 조율을 통해서 국민의당 분들을 몇 분 더 모시고 갈 텐데, 솔직히 그만한 인재 폭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더라도 어쨌든 어느 정도의 지분은 보장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수위가 왜 중요하냐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위원들이라든지 또 구성원들 보면 경제 정책 같은 것들이 예측이 가능한데, 일단 국정 운영 기조를 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봅니까? 일단 경제 라인에 거론되는 분들이 네. 꽤 있는데요. 뭐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에 이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나 아니면 류성걸, 송원석 의원 등 기재부에 거친 그 정통 예산통 뭐 이런 현직 의원들도 충분히 있고요. 네. 그 윤당선인은 계속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코로나19 소상공인 구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2차 추경 관련한 거를 제일 먼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싶고, 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이제 민심을 가른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굉장히 세게 걸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 질문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른바 뭐 주진우 변호사 등 서초동 팀, 이 사람들 인수위나 하여튼 내각에 들어갈 가능성 있습니까? 인수위에 들어가죠. 핵심 중에 핵심의 역할을 할 핵심 것으로 중에 핵심이 될 보여집니다. 것이다. 예, 왜냐하면은 인수위 측에서 뭐라고 밝혔냐, 인수위 내에 인사 검증팀을 두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인수위에 오는 멤버들뿐만이 아니라 다음번 내각의 주요 장관 후보자들, 뭐 차관 후보자들까지도 이 검증팀에서 검증할 수밖에 없어요. 인사검증. 그럼 핵심 중에 핵심이다. 여기서 이분 안 되겠는데요? 안 되는 거죠. 인사검증에서 탈락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주진우 변호사가 아마 이 인사검증 팀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국민의당하고 합당 부분 뭐 큰 갈등 없이 합당 이루어질까요? 이 기자님?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속도를 내달라고는 했는데 사실은 죄송합니다. 안철수 대표랑 이준석 대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흡수 합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당은 당대당 합당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냥 단적으로 봤을 때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랑 열린민주당 합당을 했었는데, 그때 당대당 합당을 하되 이름은 더불어민주당으로 갔었거든요. 네. 좀 비슷한 방식을 따르지 않을까요? 네. 네. 결국은 이 당내 권력을 국민의당 인사들에게 얼마나 나눠줄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취임 이후에 임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위해서 비워놨었다, 상당 기간.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최고위나 이 공천권 얼마나 나눠줄지 이게 궁금한데, 잡음 없이 잘 이뤄질 수 있을까요? 잡음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한 자리 받는 것으로 국민의당이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중앙위 당직 같은 경우도 좀 요구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발빠르게 중하위 당직은 다 본인이 지금 임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당 쪽에 배려는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고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당협위원장들 어떻게 네. 배분할 것이냐라는 것과 또 하나 당 사무처 어떻게 합당을 할 것이냐. 100여 명의 직원들이 있다면서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의원분들이 오히려 더 쉬워요. 이 사무처의 합당 문제는 아주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더라도 작년에 국민의당과 그 합당 문제를 논의를 실무적으로 했던 한교 사무총장이 다시 재임명됐으니까 뭐 어떤 합당 안과 관련해서 뭐 서로 기싸움 이런 것보다는 시간상의 문제일 것 같고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결단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합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양 측면이 있는데 국민의당 내에 안철수 대표 말고는 딱히 명망가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태규 의원 좀 뭐 이태규 의원 정도는 계시지만 예. 그리고 이제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 사실은 저는 입당을 하실까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합당했을 때 예. 국민의힘에 갈 것인가? 아마 내심은 제가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건데 차라리 날 출당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갈등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인지도가 너무 없는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3분의 1 뭐 이런 식의 지분 요구를 하는 것이 내부에다 상당한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지금 말씀대로 이준석 대표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 입지는 좀 괜찮을까요? 특히 또 책임론이 계속 문제될 것 같아요. 책임론을 제기하는 쪽이 있죠. 윤핵관 분들,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분들은 기본적으로 야 이준석 대표가 막판에 좀 이렇게 자만심에 휩싸인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우리가 정말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었는데 네. 호남에서도 더 얻을 수 있었는데 2030 여성표 좀 더 얻을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네.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 같고요. 당 대표를 윤핵관들이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견제할 방법도 전혀 없다. 아하. 하지만 이제 곧 4월 초 때 원내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윤석열 당선자나 윤핵관들은 자신들의 대리인을 내세우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서 이준석 대표를 좀 견제를 하고 어쨌든 국회 내에서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좀 원내대표가 주도권을 갖고 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것 같은데 여기서의 정말 이 기싸움 한번 재밌게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의 의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출구조사 발표됐을 때 네. 그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내가 나한테 보고했던 거랑 다르냐. 아하. 저는 이게 그냥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화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렇겠죠, 들더라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또 김기현 원내대표가 좀 나름 든든한 우군이었는데 이제 바뀌게 되고 저는 이준석 대표의 첫 번째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성패 아니면 이번 국민의힘 정부의 성패를 가로는 첫 번째가 저는 여성가족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약을 안 지킬 수는 없고 뭐 지키자니 또 확실한 반발이 예상되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준석 리더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저는 거기서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입니다. 네. 네. 사실 뭐 윤석열 당선자는 여의도 경험이 없는 이 영선입니다. 당대표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윤석열 당으로 확실하게 좀 뭉칠 수 있을까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전 당연히 뭉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된 사람이고 특히나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는 윤석열 얼굴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정도로 선거 자체가 휘청휘청할 것이거든요. 그럼 모든 정치인들이 어떻게 당선자 옆에서 사진 한 장 찍어볼까? 그 열차의 구두 사진도 옆에 나 있어요라는 이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일이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비등비등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윤석열 당선자를 중심으로 당이 일치된 단결을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네. 자, 민주당도 대선 패배 후 지도부 총사퇴로 당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부 총사퇴 결정을 두고 당 내외부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저는 평소 책임 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의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우리 최고위원들께서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아주셨습니다. 평당원으로 돌아가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반구 재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지도부 일원으로 책임에서 조금도 자유롭지 못합니다만 당원 당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당을 재정비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무게를 홀로 감당하기에는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혜와 도움이 절실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적절한 분들이 지금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서 비대위 체제로 가건 그렇지 않건 간에 저희들은 또한 선거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했었던 것을 지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 지도부 정말 13시간 만에 총사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사퇴한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운 패배로 누구의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태가 이번에 선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도부가 물러서긴 했지만 지도부가 욕먹고 물러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송영길 대표 당신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지도부가 일치단계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불만이 누적되게 된 것, 정권 교체 요구가 컸던 것은 민주당이 지난 기간 동안 쌓아왔던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죠. 뭐 지방선거에서 이 보궐선거에서 공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가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읍참마속이라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인사의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들을 모두 다 이제 출당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친문계 친이계 갈등이 좀 벌어지는 건 아닙니까? 이 기자 어떻습니까? 사실 메시지 보면 뭐 부동산 문제 어쩌고 했는데 사실 저는 친문 책임론이라고 읽었거든요. 친문들이 부동산 정책 문제 일으켰고 인사의 문제 일으켰으니까 다시 책임져라. 사실 이거거든요. 김두관 의원 또 친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친문, 범친문, 친문 다시 1, 친문 다시 2 저는 그렇다고 그렇죠. 보긴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의총에서도 이제 윤호중 비대위에 대한 그런 비토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친문 이번에 0.73%로 민주당이 진 게 굉장히 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왜 패배했는지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좀 약간 아사무사하게 돼버릴 것 같은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일단 25일 원내대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과연 뭐 친문계가 당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친이계가 당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좀 개파색이 옅은 사람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민주당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뭐 이 민주당의 미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네. 개혁 확실히 졌으면 확실히 개혁했을 텐데 자 이대로 좋습니다라고 하고 지나가면 그 후유증은 2024년 총선에서 크게 불어닥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에게 손가락을 가리키기보다는 모여서 왜 이랬는지에 대한 겸허한 처절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처럼 그래도 거대 여당, 뭐 거대 당입니다. 야당이지만 172석입니다. 개혁 입법 이거를 잘 완수할 수 있을까요? 이미 윤석열 당선자를 만든 민심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과제들은 잘 마무리 지을 시간이고요. 네. 효과적인 야당으로서 잘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는 문제인 것이지 지금 뭐 개혁 입법을 남은 2달 동안 막 통과시키는 것은 좀 글쎄 뭐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않을 것이다. 네, 하여튼 뭐 요 얘기도 좀 마지막으로 해보죠. 자, 득표율 보면서 지방선거가 좀 관심이 되는데 지방선거를 조금 짧게 한번 예측해 줄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 달려 있어요. 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정부 조직 개편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인사안, 네. 국무총리, 각부 장관 이렇게 내놨는데 정부 조직 개편안 안 돼. 이거는 다 안 돼. 안 돼. 예를 들면 여고 폐지 안 돼. 네. X표. 네. 그리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딱 하는데 국무총리 인준 안 해줘요. 네.
그러면요 국민들이 그래도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협조해줄 건 협조해주지 왜 안 해줄까. 그래서 분명히 역풍이 불게 돼 있어요. 역풍 불 수 있다. 그러면은 아하. 허니문 기간입니다. 그 민주당에 대한 역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발목 잡기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윤석열 당선자가 큰 표차로 이겼다라고 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의 압도적인 우세가 예측됐었는데요. 네. 워낙 표차가 좁아서 유권자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를 지켜볼 거라 굉장히 저는 양쪽이 각축을 벌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 교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민주당이 합의할 만한 인사와 합의할 만한 정책을 가지고 협치를 요구하면 그것은 윤석열 당선자의 박수로 돌아갈 것이고 무리한 요구부터 시작하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될 것이니 지방선거 영향을 미치겠죠. 모르신 말씀에 저는 예를 들면 그냥 국무총리를 민주당에서 추천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장원의 한 수 들어보겠습니다. 네. 살다 보면 이겼는데도 진 것 같을 때가 있고요. 졌는데도 이긴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하. 이번 대선이 양측 모두 나름의 승리를 거둔 대선으로 좀 기억되는 그런 대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해 준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